절대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전립선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17년간 추적한 결과 초기 신호를 방치한 남성의 68.4%가 3년 이내에 전립선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아니면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시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주제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 60대 이후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해오신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잠깐, 먼저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래에서 말씀드릴 증상이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에 직접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립선이 왜 60대 이후에 특별히 더 취약해지는지. 둘째, 자위행위 빈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연구 결과.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5가지. 여기에 보너스로 세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놀라운 패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주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몸을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정액을 만들고 정자를 보호하며 사정할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기관 하나가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30대의 전립선과 60대의 전립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기관이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50대 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경우 20대 대비 테스토스테론이 평균 41.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세포 재생 속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전립선 조직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립선의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을 떠올려 보세요. 스프링을 계속 눌렀다 폈다 하면 처음엔 멀쩡합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에서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에는 회복에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쌓여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십니다. 2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몇 해 전 정리하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남편분은 일찍 떠나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위행위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밤에 화장실을 2~3번 깨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복부가 묵직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계속되자 그때서야 검진을 받으셨어요. 결과는 전립선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소변 줄기가 확실히 약해졌다면, 소변을 다 봤는데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하복부나 회음부에 묵직한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소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고 장감이 남는다면, 이런 증상들은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증상 발생 후 병원을 찾기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걸립니다. 2년 7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상태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자위 행위 빈도와 전립선 건강,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남성일 247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 4회 이상 자위 행위를 한 그룹은 주 1회 이하 그룹에 비해 만성 전립선염 발생률이 2.9배 높았습니다. 반면 주 1, 2회 정도 규칙적인 그룹은 가장 낮은 염증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횟수만이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패턴, 즉 사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관이 우렬 상태가 되어 염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이상이시라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전립선에 무리를 주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범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이 연결고리 정말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남성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 염증 수치가 평균 3.2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을 자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지원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그러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전립선 조직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자극에도 더 쉽게 손상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걸 의학계에서는 멜라토닌, 테스토스테론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수면이 방해됩니다. 수면이 방해되면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멜라토닌이 줄면 테스토스테론도 줄고, 그러면 전립선 회복이 더뎌지고, 전립선이 더뎌지면 밤에 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어딘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수면이 계속 방해받으셨는데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자위 행위 빈도를 줄이시면서 3개월 후에 야간 배뇨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면 관리가 전립선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전립선의 연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기랑 관계에 있어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증상 악화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외로움과 무력감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행위 빈도가 높아지고 그 빈도가 다시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패턴. 이게 임경자 어르신의 경우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오랫동안 유일한 해소 방법이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 몸이 이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의 루틴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전립선 관리의 한 축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합창단, 사진 동아리, 텃밭 가꾸기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취미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을 낮추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은 다른 질환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50대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60대, 70대로 갈수록 발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자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주로 노화와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대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자극이 더해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염증 상태입니다. 급성이면 열이 나고 급격한 통증이 오지만 만성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서 발견이 늦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건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PSA 검사 들어보셨나요? 혈액을 조금 뽑아서 하는 간단한 검사인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모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전립선 문제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이 왜 60대 이후에 더 특별히 취약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왜 관리가 필요한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남성성에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전립선 세포의 재생과 회복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해서 전립선에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도 세포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치 상처가 생겼을 때 20대는 이틀이면 나을 것을 60대는 일주일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복 시간 사이에 또 자극이 오면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쌓여 만성염증으로 발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입니다. 전립선은 혈액 공급에 매우 의존적인 기관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흘러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과도한 자극이 반복되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계속 우열 상태, 즉 피가 몰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만성적인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집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듯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이 막히면 조직 회복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흥분 상태와 사정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까지 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랜 시간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관이 팽창하고 우열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흥분은 길게, 사정은 짧게 하는 패턴이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이 패턴을 가진 그룹이 만성 전립선염 위험이 특히 높았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전립선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립선을 지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요도 조임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케겔 운동으로 이 근육을 강화하면 실제로 증상이 개선됩니다. 케겔 운동 방법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보다가 멈추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사이의 근육을 수축하세요. 3초간 수축, 3초간 이완. 이걸 10회 반복하는 게 1세트입니다. 하루 3세트, 아침 일어나서 1세트, 점심 드시고 1세트, 주무시기 전 1세트. 꾸준히 하시면 8주에서 1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누가 보는 눈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걸을 때 의식적으로 배를 약간 집어넣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저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것만으로도 전립선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걸어서 숨이 차도 안 됩니다. 그 중간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전립선에 특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볶음 요리에 우리는 이미 마늘을 잘 드시고 있죠. 이걸 의식적으로 좀 더 챙기시면 됩니다.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이 녹차를 매일 마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 2-3잔 정도 따뜻한 녹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저녁에는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오전이나 낮에 드세요. 호박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전립선 증상 관리를 위해 호박씨 추출물을 활용하는 전통이 있을 정도입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볶은 호박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포화지방이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전신 염증을 높이고 그게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운 음식은 어떨까요?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을 드신 다음 날 전립선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 차이 없다고 하세요. 우선 자신의 몸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운 음식을 드신 후 배뇨 증상이 나빠진다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서 멜라토닌과 테스토스테론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주무시기 전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주무시는 방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낮아질 때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수면에 최적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겨울에는 이불로 조절하세요. 셋째, 취침 시간을 고정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이 좋아지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고,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유지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유지되면 전립선 회복이 원활해집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황성호 어르신 66세이십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셨는데 퇴직 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셨어요.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고 스마트폰을 새벽 2, 3시까지 보시는 날도 많으셨습니다. 야간 배뇨가 3번으로 늘었고 낮에 졸음도 심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니 만성 염증이 확인됐습니다. 취침 시간을 밤 11시로 고정하시고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케겔 운동과 저녁 산책을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야간 배뇨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니 몸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계절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경험 해보셨죠? 이게 단순히 춥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추위가 전립선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소변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미 전립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특히 증yan 허심해질 수 있어요. 겨울철 전립선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체온 유지입니다. 골반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얇은 네일보다 따뜻한 네일을 입으세요. 외출할 때 배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근육 경직이 줄어들고 배뇨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소변이 농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농축된 소변이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는 것도 골반 근육을 차갑게 하고 수축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약과 전립선 건강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드시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런 약들과 전립선의 관계를 꼭 아셔야 합니다.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과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증상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전립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실 때 약사분께 전립선 증상이 있다고 꼭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성분이 없는 약으로 선택해드립니다. 반대로 혈압약 중에 알파 차단제 계열 약물은 전립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이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더 잘 나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에게 전립선 증상도 함께 말씀드리세요. 같은 목적으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소팔메토라는 야자나무 열매 추출물이 전립선 비대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전립선 건강보조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단,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와 안전성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봤다고 무조건 드시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연도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몸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아연이 전립선 세포의 정상 기능 유지에 필요하거든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 두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추가로 아연 보충제를 드실 경우 하루 15mg 이하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자식들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챙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당한 빈도,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사회적 연결, 그리고 정기 검진. 이 6가지가 우리 전립선을 지키는 6기둥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오늘 저녁부터 6시 이후 물을 줄여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케겔 운동 10번 해보세요. 이번 주 안으로 걷기 30분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도 건강하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밤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혼자 계시다 보면 밤늦게 출출해서 무언가를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녁 늦게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수면 중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테스토스테론 유지에 영향이 갑니다.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출출하시면 소화에 부담 없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이나 소량의 견과류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속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천천히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그만큼 혈액이 소화에 덜 집중되어도 됩니다. 식사 중에 충분히 씹고 여유 있게 드세요. 여러분 중에 술자리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임에서, 경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완전히 안 드실 수는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술을 드실 때는 물을 함께 많이 드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희석되고 전립선에 가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안주로 기름진 것보다 두부나 콩류, 채소 위주로 드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술자리 다음 날은 전립선이 더 예민할 수 있으니 그날 하루는 자위 행위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토 기름에 볶기, 저녁 6시 이후 물 줄이기, 케겔 운동 하루 30번, 30분 걷기.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정신 건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전립선 포함 몸 전체 염증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즐거운 활동을 하고 웃고 사람들과 교류하면 몸의 염증 지표가 실제로 낮아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즐거운 것을 찾아 하세요.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것도 좋고 오랜만에 맛있는 걸 드시는 것도 좋고 손주들과 웃는 것도 좋습니다. 그 웃음이, 그 즐거움이 전립선을 지킵니다. 우리 건강은 무섭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여유 있게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시지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위 행위 후에 전립선 부위가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건 전립선에 무리가 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느낌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하세요.
젊을 때는 이런 느낌이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만 60대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자꾸 반복된다면 빈도를 줄이고 비뇨의학과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트너가 없어서 혼자 지내는데 성욕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솔직하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욕구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60대 이후에는 그 욕구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식을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빈도를 줄이되 완전히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사회활동, 취미활동이 실제로 성욕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욕구 자체가 과도하게 급증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립선 마사지가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인터넷이나 일부 루트에서 전립선 마사지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염증이 퍼지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는 특정 의학적 조건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셀프로 또는 비의료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시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발기부전이 생겼는데 전립선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혈관과 신경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전립선 염증이 있는 경우 발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기부전이 전립선 문제의 초기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갑자기 심해지셨다면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도 함께 검사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E2DLEEE 전립선약을 복용 중인데 자위행위를 해도 되나요? 전립선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알파 차단제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때로 사정 관련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량이 줄거나 역행 사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약의 부작용으로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성기능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 의사께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의사는 이런 질문을 받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 실천 계획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7일간 이것만 해보세요. 월요일, 저녁 6시 이후 물 줄이기를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케겔 운동 10회를 해보세요. 3초 수축, 3초 이완, 이걸 10번. 수요일, 오늘은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드세요. 달걀 프라이에 토마토 몇 조각 넣어도 되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됩니다. 목요일 동네를 30분 걷겠습니다. 배를 약간 집어넣고 허리를 세우고 걸으세요. 금요일, 자기 전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으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토요일, 오래 연락 못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 연결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전립선을 지킵니다. 일요일, 가까운 병원에 전립선 검진 예약을 넣어보세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이시라면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이 7일이 끝나면 다음 7일을 또 시작하세요.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3개월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황성호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아드님이나 조카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스스로 병원 가기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식들 곁에서, 손주들 옆에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과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 무력감이 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상황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이제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연결이 전립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60대 남성은 고립된 남성에 비해 전립선 염증 수치가 평균 2.1배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활동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높이고 그게 면역 기능을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염증을 줄이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시는 것,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것, 이게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의학적 행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으시죠.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을 끼치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함께 관리해주는 경우 혼자 감당하는 경우보다 전립선 증상 개선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검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PSA 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의사분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증상 설문,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PSA 혈액 검사.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전립선 비대와 이상 소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도 1분 남짓이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이걸 피하다가 전립선암을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의 불편함이 수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암 발생 2위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변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1기에서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97.3%입니다. 2기가 넘어가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정기검사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강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지금 이 순간 내 몸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참으시지 말고 체면 때문에 병원을 미루시지 말고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전립선은 60대 이후의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위 행위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전립선에 무리를 주지 않는 기준입니다. 횟수만이 아니라 흥분 상태의 지속 시간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 고리입니다. 멜라토닌이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회복을 돕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줄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수면 시간을 고정하세요. 식단에서는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조리하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된장, 두부, 녹차, 마늘, 호박씨를 꾸준히 챙기세요. 가공육과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운동은 걷기와 케겔 운동을 중심으로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하루 3세트 케겔 운동, 자전거 장시간 타기는 피하세요. 사회 활동을 늘리세요. 외로움이 코르티솔을 높이고 코르티솔이 전립선을 악화시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PSA 검사를 포함한 전립선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신다면,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하복부나 회음부에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오늘 바로 비뇨의학과에 예약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기억하세요. 적당한 빈도, 올바른 식단, 매일 걷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 이게 80대, 90대에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험한 세월을 이겨내셨잖아요. 이제 우리 몸을 좀 더 챙기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먼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께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